스탠포드 대학에서 가르쳐 보시는 입장에서 한국 교육과 미국 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보시나요? 한국은 기승전결 입시지 않습니까? 스탠포드에 들어온 학생들 보면 SAT 성적은 뭐 거의 다 똑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포텐셜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도대체 AI 시대의 인재는 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다.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춰야만 미래에 가장 필요한 인재라고 볼 수 있다.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이 시대 진짜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교육공학을 계속해서 가르쳐 오신 폴킴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랫동안 스탠포드 대학에서 가르쳐 오셨어요. 몇 년 계셨죠? 24년 됐습니다. 이제 은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어떤 일에 가장 몰두하고 계시나요? 제가 지금 카자흐스탄의 대통령실 인공지능위원으로 있고요. 60만 명의 인공지능 창직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맡은 거는 60만 명의 인재를 양성해서 이들이 창업을 하게 하자.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업을 만들고 스타트업 벤처, 펀드레이징도 하고 이제 국부 펀드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젊은이들이 창업하는 데 도움을 주자 해서 $1 빌리언 지금 모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교육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가르치셨으니까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전 세계로 봐도 0.1%의 대단한 분들이 가는 학교고 미국 내에서도 정말 가기 힘든 학교지 않습니까?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종이 다른 애들만 가는 데가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어요. 가르쳐보시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비교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차이점이 있는 거는 같아요. 나라에 대한 환경도 있고 교육 환경이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따라서도 또 다르고 스탠포드, 하버드, MIT 이런 학생들을 보면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고 싶은 것을 잘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대학을 가기 전에 말인가요? 그렇죠. 10대 시절에? 네, 처음부터 일반화하기는 힘들겠지만 부모님들이 하고 싶은 거를 잘하는 거를 놔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넘쳐요, 아이들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신감이 넘쳐서 뭔가를 했을 때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닌데 성공을 하지 못하고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그다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점. 실패를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다른 것 같아요. 실패를 했다 그러면 주눅 들거나 나는 역시 안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하나 배웠다 다시 하면 되지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아마도 부모님들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셨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패를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가장 완벽한 어떤 미래로 가기 위한 최단 거리를 항상 추구하지 않습니까? 이걸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효율적인 길을 달성하기 위해선 중간에 실패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랑은 사뭇 다른 모습이네요. 그렇죠. 왜 가느냐가 먼저 답을 찾아야겠죠. 그 여정을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투자도 필요한 건데 그냥 어떤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물질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여정을 간다면 그 여정 자체가 벌써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고 또 잘할 수도 없고 그 여정을 어떻게 해서 맞춰가지고 뭐 어떤 직장을 갔다든지 했을 때 과연 그 직장에서 뛰어난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를 봤을 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즐거운 여정을 갈 수 있고 또 그 여정을 가면서 행복하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그랬을 때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하게 내버려 뒀다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아마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하고 있는 대한민국 10대는 한 명도 없지 않을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를 하위 1%라서 학교에 큰 영향을 받지 못했어요. 교수님 하위 1%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믿지 않아가지고 성적표를 띄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학교에 가면 그 당시만 해도 체벌이 심했어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매일 맞아야 되니까 12년 동안 맞고 학교를 다녔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도 싫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한 거죠. 어렸을 때부터 뭐 만드는 걸 좋아하고 뭔가 발명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뭐 우수상 뭐 공부에 대한 이런 것들은 상을 받아본 적이 없지만 뭐 발명에 관련된 거 뭐 만드는 거에 대한 상, 디자인상 이런 것들은 제가 상을 받은 게 좀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면 스탠포드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 혹은 그 나이 때에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학생인 이유가 공부만 잘했기 때문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한국 교육과 미국 교육이 대학 시절과 대학을 가기 전 시절로 구분해서 본다면 한국 교육과 미국 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보시나요? 한국은 기승전결 입시지 않습니까? 입시에 모든 거를 걸어야 되고 수능 시험을 보는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 되었지만 미국 교육에서는 뭐 다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입시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거고요. 학생들이 대부분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것들이 많고, 물론 미국에도 교육 격차가 상당하지만 좋은 학교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된 곳에 가보면 학생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을 만들어준 학교가 가장 좋은 학교들입니다. 고등학생인데도 창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가 수업을 디자인해서 자기가 한 학기 동안 하고 싶은 것을 하는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성적만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군요. 스탠포드에 들어온 학생들 보면 SAT 성적은 뭐 거의 다 똑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뽑겠습니까? 모든 성적이 다 똑같은데. 그러면 에세이라든지 엑스트라 커리큘러에서 뭘 했는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학생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포텐셜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보면은 스펙을 쌓는다고 하잖아요.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이렇게 스펙을 막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걸 딱 보면 이 학생이 뭘 하려고 했던 거지? 이게 도대체 어떤 그런 종점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 이런 걸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학생은 아마도 쉽지 않겠죠? 남들이 좋다는 거를 하나씩 다 해놓은 거는 별로 안 좋은 거군요. 그렇죠. 이게 중구난방이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준비한 게 아니니까. 제가 이제 만약에 조언을 한다면 나는 이런 것을 하고 싶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는 글로벌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리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스탠포드를 발판으로 삼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으면 가장 최고의 에세이가 되겠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한국 학생들은 10대 시절에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뭐 해 먹고 살 거냐든지 너 나중에 커서 뭘 하고 싶냐든지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고, 그럼 이렇게 10대 시절을 보낸 우리 한국 학생들에게 잠재력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주어진 지도를 보여주고 여기 가라 그러면 그런 건 참 잘 가는, 아마 거길 왜 가야 돼요? 꼭 가야 돼요? 꼭 그렇게 가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학생들이 세상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돌아다녀야 됩니까? 이거는 아니고요. 사회를 볼 줄 아는 눈을 갖게 하는 거죠. 경험을 많이 하고,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봉사활동을 좀 많이 해봐라. 봉사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사회에 그 필요한 것들을 알게 되고 아픔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가 필요한지를 이해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학업과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죠. 학교에서 하는 프로젝트에서 사회에서 봤던 것들을 나는 이런 거를 좀 발명을 해서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사회 고통을 줄이고 싶다. 뭐 이런 좀 큰 그림들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스펙이 그런 쪽으로 쌓이게 되죠. 그런 기회를 좀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뭐 돈이 든다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께서 봉사활동을 먼저 가신다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시키지 않더라도 그냥 보게만 하더라도 사회에 기여가 되고 도움이 되고, 아주 작은 일도 있습니다. 뭐 쓰레기를 줍는다, 담배꽁초를 줍는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부모님들께서 그런 기회를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아, 우리 부모님은 저런 봉사활동을 하셨구나, 나도 관심을 갖게 되고 아, 내가 저기에 의해서 도움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목적이 있는, 이유가 있는 그런 지성을 쌓으려고 한다면 학업에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이유가 있는 지성이라는 말씀 참 정말 와닿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학원 가야죠. 학원 간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좋은 대학 나와서 뭐 할 건데요? 스탠포드를 박사를 졸업한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와서 사실은 부모님께서 박사까지 하라고 해서 스탠포드에서 박사까지 했는데 그 다음을 모르겠다라는 그런 친구도 있어요. 슬픈 일이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다음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만약에 이제 부모님의 그런 영향이 아니라 본인이 잘하고 재미있고 즐겁고 사회에 기여가 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어떤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을 갔다면 아마 상당히 보람되고 의미 있는 여정일 수 있었는데, 성적, 좋은 대학, 좋은 학위 뭐 이런 것만 갖고 왔을 때 최고가 된다든지 특별한 기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없는 게 좀 안타깝죠. 또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좁게 보는 거일 수도 있는데,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국영수 중심으로 몰리고 뭐 미술이나 음악이나 체육이나 이런 교육들은 좀 등한시하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하죠. 제가 볼 때는 그 전인적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동도 좀 하고 또 그림도 그리고, 저도 사실 그림을 그리지만 강아지를 키워본다든지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면 연결성을 더 많이 갖게 되죠. 경험이 하나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한 경험에서 다른 경험으로 이전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적용될 수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거거든요. 지금 사실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더 많은 연결성과 연결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역량이 더 있는 거죠. 국영수만 잘했다고 해서 연결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성적을 아무리 성취했다고 해서. 하지만 다양한 경험과 사회의 다양한 것을 본 그런 친구들은 연결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적용할 분야가 더 많고, 적용할 분야가 많다는 건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창의적인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더 갖게 되는 거죠.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을 하는 게 뭐 뇌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럼요. 이 뇌에, 전 뇌 전문가가 아니지만 다양한 부분을 자극을 하고 다양한 부분에서 활동을 있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유산소 운동도 하고 근육 운동도 하고 대신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우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킹 가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뛰는 거, 수영하는 거 뭐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팔굽혀펴기도 뭐 하루에 100개씩 하고 그런 거를 할 때 몸의 건강 도 이렇게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기분도 좋고 가족과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사실 이게 자라나는 학생들이 공부에만 앉아서 뭐 엉덩이가 뭐 힘이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사실 저는 그거에 좀 동감을 하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움직이고 자꾸 움직이면서 또 뇌의 다양한 부분을 또 자극을 주고 그런 식으로 전인적인 교육을 하는 방향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10대 아이들에게 운동을 하나 시킨다면 뭘 시키고 싶으신가요? 제가 시킨다고 했네요. 이 시킨다는 것도 나쁜 표현인 거죠? 같이 가세요. 같이. 하이킹을 간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이런 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자연 속에서 자연도 보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또 가족과의 그 유대관계도 더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마음도 가라앉고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서 조금 벗어나서 쉴 수 있는 힐링이 되는 그런 환경을 가족이 함께 한다. 너무 좋은 환경이고요.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든지 그러면 충분한 그런 뇌 활동을 하는 게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어떤 운동이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면 좋다. 너무 좋죠. 요새 카자흐스탄에서 AI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 AI가 진짜 너무나 많은 걸 바꿔놓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에 대한 것도 아주 많이 바꾸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네가 공부를 해서 뭘 잘해봐라 그걸 AI보다 잘할 수 있나 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이 AI 관련된 것들이 교육 현장에는 어떻게 도입이 되고 있으며 특히 AI 교과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나요? 저는 이제 교육공학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습 환경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 또 실험을 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코칭을 더 잘 해주고 피드백을 더 잘 주고 또 학생이 공부한 여정을 분석을 해보면 이 학생은 이런 타입이구나 이 학생은 이런 거를 잘하고 저런 걸 잘 못하는구나 이런 거를 인지해서 거기에 맞춤형 코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명명한 몇 가지 이제 용어들이 있는데 BG와 AG라는 BG는 Before Gen AI, AG는 After Gen AI. 교육은 BG와 AG로 나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BG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Before Gen AI 시대니까. 하지만 이제 지금 교육받는 학생들은 AG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After Gen AI. 물론 그렇게 AG를 받고 있으면 너무나도 다행이겠지만 많은 학교에서 아직도 BG를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AG라는 것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분석을 해야 되고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학습 방식이어야 되는데 BG에서는 아직도 암기를 하고 문제를 옛날 방식대로 풀어야 되고 인공지능을 안 쓰는 것이 더 나은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BG 시대의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적용하는 것들은 다 AG 방식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으면 문제 자체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하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의 또 하나의 텀이 뭐냐면 메타 AI 컴피턴시, 메타인지 역량인데 그것은 뭐냐면 어떤 한 인공지능 툴에 신봉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끼리 경쟁을 시킬 수 있는 역량,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비교를 할 수 있는 역량, 여러 개의 인공지능을 오케스트레이트 하는 거죠. 지휘할 수 있는 역량이 메타 AI 컴피턴시라고 저는 명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역량들이 지금 너무나도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을 여러 개를 동시에 연결을 해놓고서 시키거든요. 서로 싸우게 하기도 하고 비교하게 하기도 하고 다들 생각을 물어본 다음에 종합적인 결론은 제가 내리는 거죠. 대부분 뭐 잘 아시는 챗GPT를 쓰신다 그랬을 때 챗GPT한테 뭘 물어보고 이게 이렇대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부분이 뭐냐면 다양한 인공지능 툴 다른 회사 것들을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를 다 들어보고 종합적인 평가는 네가 해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서로 경쟁하게 하라, 비교하게 하라, 모니터하게 하라. 그래서 이런 메타 AI 컴피턴시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가 된 건데 학교에서는 아직 비지를 하고 있다. 안타깝습니다. 제 친구 이제 하버드 크리스티 이디 교수가 하는 말이 학생들이 지금 잘못된 미래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 잘못된
잘못된 미래, 잘못 위해서 정의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너무 하고 열심히 있는데 한다. 그 미래는 이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가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BG 시대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으니 AG 시대의 미래는 분명히 다를 건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공부하는 건 이런 거지. 엉덩이가 힘이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열심히 해야 되라는 그런 생각을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아, 이게 왜냐면 AI를 쓰는 순간 BG 시대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는 그냥 다 풀리는 거 아닙니까? 풀리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거예요. AI를 빨리 적용해서 다 자동화를 하고 하면 사람이 편해지겠지라는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다면 이제 제2의 물결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덜 쓸 수 있을까? 덜 쓸 수 있을 역량을 갖추는 게 아마도 더 필요한 역량인 거예요. 저는 어떤 일을 시킬 때그 인공지능 세계에다가 다 돌려서 얘는 뭐라고 하나 쟤는 뭐라고 하나 쟤는 뭐라고 하나 비교는 했는데 토론하게 그건 못 해봤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뭐 많이 해봤지만 챗GPT하고 뭐 중국의 도바오하고 이렇게 같이 붙여놓고서 뭐 주제를 주고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몇 시간이고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할게끔 만들어놓고 그걸 듣고 있어도 상당히 재밌는 그런 결과를 얻기도 해요. 아, 얘하고 얘기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서로 대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싸우고 서로 질문을 막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오픈 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레즈베리 파이라는 조그만 컴퓨터 박스가 있거든요. 거기다 오픈 클라우드를 설치해놓고 다양한 인공지능 툴을 다 연결을 시켜놓고 이 마스터하고 저는 얘기하는 거죠. 마스터하고 저는 얘기하지만 이 마스터는 여러 개의 인공지능을 폴링을 해가지고 답을 얻어내고 종합적인 평가를 이 마스터가 해주는 거죠. 셋업을 이렇게 하나 해놓으면 편합니다. 이게 돌아다니면서 메신저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스터한테 애들한테 물어서 가장 좋은 라우트를 찾아서 나한테 보고해라 그래. 그러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보고를 하게끔 한 다음에 종합을 해서 저한테 전체적인 확률을 봤을 때 이게 가장 가성비가 좋으니 이 라우트를 뭐 선택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셋업이 되어 있죠. AI를 이용한 교육을 했을 경우에 자라는 아이들이 AI에 너무 많은 걸 의존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은 혹시 없을까요? 의존이나 신봉을 한다는 게 그게 위험한 거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AI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못하는 게 무엇인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각 다른 AI 모델들마다 뭘 잘하는지 얘는 뭘 시키면 되니까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팀의 리더는 참여하는 팀원들이 무엇을 잘하는지를 정확히 잘 아는 거죠. AI 툴들도 여러 가지 툴들이 다 성향이 다르고 또 결과도 다르고 효율성도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모델을 아는 것 그런 것들도 메타 AI 컴피턴시 범주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그것을 안다면 얘가 말한 걸 다 믿으면 안 돼라는 것을 미리 인지를 할 것이고 그런 경험이 많은 학생일수록 나중에 오케스트레이팅을 잘 하겠죠. 그런 역량이 제가 볼 때 미래에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AI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얘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를 파악해서 잘하는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비판적 사고방식이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전부터 얘기했던 그 4C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협동 능력, 콜라보레이션, 커뮤니케이션, 소통 능력,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능력,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 사고. 그리고 이 4C를 상당히 강조했는데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AI와 어떻게 잘 소통을 하는지, 어떻게 비판적 사고로 잘 바라볼 수 있는지, 협업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저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2C를 여기다 더 넣었습니다. 컴패션과 커밋먼트입니다. AI가 잘 하지 못하는 거는 긍휼한 마음을 갖는다는 건 참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AI는 효율이 좋은 것을 찾아내는 건 잘하지만 아픔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효율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2C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춰야만 미래에 가장 필요한 인재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6C를 제가 강조해서 모든 교육 프로그램들이 다 6C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이제 before AI 시대인 저로서는 after AI 시대에는 도대체 어떤 인재가 나올지가 상상이 잘 안 되면서 도대체 after AI 시대의 인재는 무엇이 다를지도 모르겠는 거죠. 뭘 잘해야 되고 뭘 할 수 있어야 되고 뭘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까?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foundational question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하는데요.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질문 역량이거든요. 그 질문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2008년부터 제가 상당히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AI가 빨리 올지는 몰랐지만 언젠가는 그런 질문의 중요성이 분명히 부각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당시에 그 미국의 그 NSF
과학재단에서 펀딩을 받아가지고 질문 역량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이 시스템의 이름이 스마일이라는 거거든요. 뭐의 약자냐면 Stanford Mobile Inquiry Based Learning Environment라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가 전 세계에 보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학생들이 창의적인 질문을 해야만 수업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된 그 머신러닝이나 이런 알고리즘이나 이런 모델을 공부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연결을 시킬지.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런 데에 대한 창의적인 질문들을 해야 되고 다른 학생이 한 질문들을 평가해야 됩니다. 평가도 너 질문 잘했어 라고 하면 거기 패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질문이 너무나도 효과적인 질문이고 어떻게 질문을 더 발전시키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를 설명을 해야 돼요. 질문도 잘해야 되지만 질문 평가도 잘해야지 이 수업을 패스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걸 가지고 실제로 모델을 만들어서 또 활용을 하고 보여주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그리고 나서 창업 벤처 아이디어까지 내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벤처 아이디어가 뽑히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죠. 60만 명이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뭔가 큰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하니까. 스마일은 제가 좀 배우고 싶은데요.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고 한국에서도 약 2천여 명 정도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일을 사용하는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창의적인 질문을 할 줄은 몰랐다. 물론 처음에 진입 장벽이 좀 있습니다. 질문을 가르쳐야 돼? 창의적인 질문이 뭐야? 이 창의적인 질문을 어떻게 해? 하지만 학생들이 자꾸 하다 보면 점점 질문들이 향상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그런 보고서가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학생별로, 이걸 또 선생님들은 생기부에다가 이렇게 적으시거든요. 하지만 한국 학생들이 사용하는 건 0.2%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외국 학생들입니다. 좀 활동 좀 많이 하세요. 지금 열심히 알리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질문하는 거를 어려워하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그렇긴 합니다. 대한민국의 질문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봤더니, 저도 초중고를 한국에서 나왔지만 괜히 질문 잘못했다가 웃음을 당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질문이 힘든 거예요. 대기업 중견 간부들과 이 스마일 세션을 해봤는데, 이름 말씀드리면 다 알만한 그런 대기업의 중견 간부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는 질문 너무 하고 싶고 창의적인 질문 많아요. 근데 제 이름은 안 나오면 안 될까요? 이러시더라고요. 이름이 나오는 게 왜 불안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했더니, 왜냐하면 제 질문이 엉뚱한 질문이어서 비판을 받을까봐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질문을 두려워하는 문화구나. 이 대한민국의 교실에서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그렇고 질문을 두려워하는구나. 사실 질문이 없다면 배움도 없고 변화도 없고 혁신이라는 게 이게 너무 힘듭니다. 그 질문, 컬처 엔지니어링은 저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스마일이라는 시스템은 바로 그 컬처 엔지니어링을 하는 툴이죠. 누구든지 질문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기 이름 안 나오게 하고 싶으면 체크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질문만 할 수 있고 이름은 안 나오고, 대신에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환경, 그런 환경을 만든 거죠. 그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두 단어 테스트는 뭔가요? 인공지능과 관련된 단어를 이렇게 두 개를 던져주면 그 단어를 활용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두 단어를 연결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동떨어진 분야라고 생각되면 연결이 더 어렵겠군요. 더 높은 창의력이 필요하겠죠. 연습을 하다 보면 또 질문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창의력이 좋은 학생이라면 더 동떨어진 거 말하겠는데요. 그런 걸 또 너무 잘하죠. 거기서 바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질문들이 나오는 거고, 그 질문들을 자세히 보면 특허감이에요. 근데 이런 특허감의 질문들이 보면 저학년이 더 많아요. 더 머리가 열려 있는 겁니까? 안 되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그만큼 제한이 없는 거죠. 학교를 오래 다니고 사회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건 이래서 안 되니까 할 필요 없고 저건 저래서 안 되니까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질문을 할 수 있는 활동 무대가 되게 작은 거죠. 사실 교수님을 모시면서 아마 모든 학부모들이 이걸 여쭤보고 싶을 겁니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미래 인간들은 무엇으로 경쟁을 하게 될까요? 아마도 얼마나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지, 필요할 때 적시적소에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좀 더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또 새로운 것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아마 중요한 역량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훈련을 좀 하면서 성장을 하면 아마 미래 사회에서도 그런 종류의 직장을 잘 또 만들거나,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창직이거든요. AG 시대의 학생들은 분명히 지금 보고 있던 직장들 대부분을 가지 않을 겁니다. 없을 거니까 거기에는 또 AG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직장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직업을 만들어내는 역량, 미래의 직종을 준비하는 역량,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역량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직업이 대부분 없어지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직업이 생길 거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저희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이런 직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은 다 지금 있는 직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모든 상상이 다 의미 없다는 얘기네요. 의미가 없다기보다는요, 그 트렌드를 읽을 수 있게 되는 방식
방식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물론 테크놀로지를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지만 너무나도 빨리 바뀌잖아요. 그렇지만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를 읽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이런 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사실 챗GPT가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생각해냈던 게 좀 여러 가지 모델들을 통합적으로 물어봐서 종합적으로 설명해서 나한테 하나를 탁 얘기해주는 툴은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미래를 좀 예측하려면 현재 나와 있는 툴들을 잘 활용하고 어떤 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역량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그냥 이걸 만들어버리면 되겠다. 이래서 그런 새로운 툴을 만들어내는 거고 사실 지난 2년 동안 생겨난 벤처들, 솔루션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챗GPT 없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회사들입니다. 그런 솔루션들이 엄청나게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인공지능이 모든 직업을 대체할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또 재밌고 신기하고 특이한 직종들이 생겨날 것이며 얼마나 또 많은 솔루션들이 태어날까. 또 그런 솔루션들이 일반화됐을 때는 또 그 위에 다른 솔루션들은 또 무엇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마도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폴킴 교수님과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단지 짧은 이 첫 번째 시간이었을 뿐인데 벌써부터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 건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육이 진짜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맞는 교육인 건가?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과의 2부 계속 이어집니다. 조금 더 들어봐 주시죠.